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네, 오늘은 이리스 자산운용 대체증권 투자 파트의 신영찬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리스 자산운용 신영찬입니다. 네, 새해 처음 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치 이번 주 구정도 있네요. 네. 이번 주 주제 되게 흥미롭네요. 사실은 이제 뭐 아마 이 이름 자체는 오늘 이제 주로 메인으로 언급할 이름 자체는 아마 리츠 투자자 꼭 아니더라도 한국의 어떤 주식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되게 많은 분란을 일으켰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 소위 저희가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하는데 엘리엇 매니지먼트, 네.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리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 간단히 언급하고 좀 넘어갈까요? 네. 행동주의 투자자 어떤 투자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먼저 이 글을 처음에 이 기고글 때문에 제가 오늘 요거를 찍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기고글을 왜 썼는지부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리서치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한테 고소를 당한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아니면 글로벌에서? 네, 넬리스 회사들 중에 이제 글로벌 넬리스라는 회사랑 이제 네스시티 리테일 리트라는 두 개의 회사가 지금 위탁 관리 리츠인데요. 미국에서는 되게 흔한 형태는 아니죠. 대부분이 자기 관리 리츠니까. 이 두 개의 리츠에 대해서 블랙웰스 캐피탈이라는 행동주의 투자자가 이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의 정당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회사가 부정적으로 막았다라는 이유로 지금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서 이걸로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 하다고 찾아보니까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한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고소 고발 건은 아니더라도 작년에 이제 한국 리츠 시장에서도 이 주주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뭐 행동주의 투자자로서 어떤 이제 적극 비슷한 면모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왔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되게 시장이 혼란기였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금리와 어떤 자산을 인수할 때 뭔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뭐 행동을 하는 리츠들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좀 더 주주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실 이런 얘기 조금씩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이 행동주의 투자자가 어느 정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게 활동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도 사실은 삼성전자, 뭐 현대차 같은 이 국내 대기업들한테 뭐 그들 입장에서 대기업 입장에서 뭐 시비를 건 거죠. 그렇죠. 시비를 걸면서 이제 화제가 됐었고, 또 이제 언론의 여론도 동향을 보면 이제 감히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 건드려 막 이렇게 되면서 되게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행동주의 투자자가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투자자냐 이런 거 먼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1962년으로 좀 돌아가야 합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으로 이제 주주 자본주의를 본인의 저서에서 얘기를 했던 시점이 1962년이고요. 이때 이후 1970년에 뉴욕타임즈에 한 번 더 기고를 하면서 주주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주주 자본주의가 잘 작동을 하면은 사실 이론상으로는 모든 뭐 그런 개념들이 다 이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작동을 하려면은 정말 그 주주를 위해서 회사가 먼저 나서서 움직이고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 회사는 한 방향으로 다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반면에 소액주주가 많은 경우에는 각자의 니즈가 다르고 각자가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국내만 생각을 해도 삼성전자가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주주수가 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이 600만 명의 니즈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어떤 투자자가 있느냐 하면은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회사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좀 대리인 문제가 결국에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 일반 주주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너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한다라는 개념으로 나왔던 게 일종의 행동주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모두들 알고 계시는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고, 이제 그 펠츠라는 넬슨 펠츠라는 사람이 예전에 기업 사냥꾼이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트라이언 파트너스라는 회사도 이제 굉장히 글로벌리 유명한 행동주의 투자자 펀드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기존에 활동을 했냐면, 기업 사냥꾼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공격적이었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을 시도를 해서 이사회를 장악하고 뭐
빠르게 돈을 땡겨서 배당을 해서 돈을 먹고 나온다거나 네네. 아니면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려서 이제 나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기업에서도 이런 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사 임기를 동시에 끝내면은 이사회가 장악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이사 임기를 순차적으로 끝내는 뭐 순차적 이사 임기제 이런 네네. 것도 도입을 하고 해서 네네. 이제 기업 사냥꾼이 활동하기가 좀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 기업 사냥꾼들도 이제는 약간 톤을 바꿔서 이제는 너희가 이런 것만 개선을 하면은 너희는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런 형태가 된 게 이제 지금의 행동주의 투자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리츠 시장에서는 이 얼마나 이제 뭐 일반 기업들은 저희가 사례를 많이 알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사례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외국계 이런 행동주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 한국에도 강성부 펀드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대한항공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몇몇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 주주 권위를 행사하면서 행동주의 투자자 면모를 가시하고 있잖아요. 네, 글로벌 리츠 시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도 아직 사례가 많게는 보이지 않고 얼마나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좀 지난 연구 결과긴 한데 이제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에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네네. 이제 행동주의 투자를 총 4,119건을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이 중에 120건이 리츠에 대한 건이었고요. 이제 비중이 한 3% 정도 되니까 네네. 미국 증시내에서 이제 리츠가 차지하는 비중 한 2.5% 정도를 고려를 할 때는 이제 뭐 다른 섹터랑 비슷한 정도다, 평균적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팬데믹 이후에도 이제 이런 조사들이 계속 좀 네. 나타나고 있는 게 네. 리츠 쪽에서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하면은 역시 여기도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엘리엇이네요. 이름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컨셉 확실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시티그룹 출신의 네. 이제 이름부터 굉장히 부동산 섹터에 집중할 것만 같은 이제 랜드 앤 빌딩스라는 네네. 행동주의 펀드가 있고 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블랙웰스 캐피탈이라는 곳도 2016년부터 행동주의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해 주신 사례를 보니까 엘리엇이 투자한 어떤 되게 유명한 리츠가 있네요. 퍼블릭 맞습니다. 스토리지라고. 이건 맞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이제 되게 유명한 셀프 스토리지 리츠잖아요.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이제 엘리엇의 뭐랄까요 손길이 뻗쳤네요.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여기 제안한 거죠? 이제 2020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 퍼블릭 스토리지라는 곳이 이제 지금은 이제 시총상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셀프 스토리지 이제 개인형 창고 리츠고요. 다만 이제 이 2020년 12월 당시에는 다른 어떤 피어들 뭐 엑스트라 스토리지라던가 아니면 내셔널 스토리지라던가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이 퍼블릭 스토리지가 굉장히 언더퍼폼을 하고 있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엇이 여기에 투자를 결정을 한 건데 그걸 위해서 한 2,200개 정도 실물 자산을 실사를 나가고 컨설팅을 받은 거죠. 네. 컨설팅을 받고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분석을 끝낸 상태에서 굉장히 장문의 주주 제안을 퍼블릭 스토리지 이제 경영진에게 보냅니다. 그냥 막 던지는 건 아니고 되게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맞습니다.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자료를 줬던 게 지금 퍼블릭 스토리지의 문제는 소극적인 투자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의 정체 그리고 비효율적인 자본 이제 asset allocation이죠. 이런 자본을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통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어찌 보면 각 섹터에 1위 맞습니다. 기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물론 이제 물류의 프롤로시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약간 어찌 보면 이제 규모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이 민첩성이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지적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지금 자본을 쓰고 있고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제3자 운영 매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위탁하는 매장.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걸 합쳐서 이제 고객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을 받고 있다. 이게 지금 퍼블릭 스토리지 언더퍼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을 해야 한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라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한 게 이사회에 우리가 추천하는 6명의 사람을 이사로 선임해라. 이사회 멤버가 총 몇 명인데요? 이사회 멤버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6명 6명이면 상당히 맞네요.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6명을 선임을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 우리가 얘기하는 해결책을 당신들의 전략에 적용해라. 사실 근데 회사에서도 이게 납득하기 힘든 방향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블릭 스토리지에서는 엘리엇과 이제 합의를 합니다. 2명. 네네. 2명으로 하자. 근데 합의할 정도면 엘리엇의 지분율이 상당하고 영향이 꽤 있었나 보네요. 높은 한 자릿수 때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던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2명의 이사를 선임을 한 다음에 이런 정책들을 좀 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섹터 대비, 리츠 섹터 전반의 지수 대비해서는 퍼블릭 스토리지가 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 6개월이죠. 2021년 6월 정도까지 그랬었는데 다른 이제 개인형 창고 리츠들에 대비해서는 이제 10에서 15%포인트 정도 여전히 언더퍼폼 하는 모습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6개월 동안 오른 게 한 40% 정도 됩니다. 사실 엘리엇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건 없는 장사를 그러네요.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 어떤 기업 사냥꾼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였던 거는 2022년 1분기까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분을 좀 오래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안 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책임 투자의 형태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엘리엇 대단하네요. 리처 시장에까지. 이게 어쨌든 이제 보면 엘리엇 외에도 이 사례 외에도 또 스위치라는 회사 이 네. 데이터 센터 리츠인 거잖아요. 여기도 이제 네. 뭔가 이제 조치를 했더라고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리츠라기보다는 데이터 센터 운영사에 가까웠고요. 그렇죠. 리츠를 상장하려고 했었죠. 맞습니다. 네네. 이제 리츠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전반적으로 매각을 해서 지금 어떤 주주들에게 이 가치를 돌려주려고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2021년 중순쯤이었고요. 네네. 이때 2021년 8월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보통주의 11%를 편입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협업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때 편입가가 한 21달러 약간 넘습니다. 네네네. 주당.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4개월 정도 지났죠. 21년 4월에 이제 투자를 해서 21년 한 8월, 9월 이때쯤 됐을 때 이제 회사가 발표를 하는 거죠. 우리는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미국의 디지털 브릿지라는 회사랑 호주에 있는 IFM이라는 이제 회사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 스위치를 인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그때 인수가가 주당 34.25달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엇 같은 경우는 스위치 지분 11%를 사고 9개월 만에 60% 수익률을 거둔 거죠. 그 실제로도 보면 어떤 이벤트잖아요. 네.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아니면 적대적인 M&A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가나 어떤 실적에 이제 그 퍼포먼스 영향을 확실히 미치는 건 맞네요 보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던 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클레임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주주들이 반응을 해주는 것 같고요. 네네네. 이게 사실은 이제 보면 지난해 이제 보면 저희도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장 리츠들이 정말로 이제 하는 어떤 자산 인수라든지 뭐 그를 위한 유상증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이 정말로 주주들한테 얼마나 어떤 조언 베너핏을 주느냐 이 고민을 많이 했던 이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 한국 시장도 그렇잖아요.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주주 가치를 어떤 식으로 제고할까 이 고민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좀 부족했던 게 어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주가 어떤 스폰서도 있고 기관 투자도 있고 이제 소액 주주도 많은데 이 주주들이 이제 의견이 일치하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럼 이게 결국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엘리엇 같은 어떤 행동주의 투자자의 요구를 기존의 리츠도 받아들인 것도 이제 그런 합리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받아들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국내 리츠는 좀 그런 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사실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 실제로도 그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주가치 제고라는 게 꼭 기업의 장기적인 어떤 가치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것만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 가치 제고를 넘어서 또 다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이렇게 뭔가 진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목소리도 점점 나오고 있는 것도 맞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한 50년 정도 됐죠. 네. 이제 처음으로 네. 그 밀턴 프리드만이 주주 자본주의라는 거를 제창한 지가 이제 60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네. 이제 2019년에 있었던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 CEO들의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G가 됐든 뭐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의 CEO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나의 발표를 합니다. 이제 주주 자본주의보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택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게 나와서 이제는 주주뿐만이 아니고 뭐 이 회사의 고객이나 직원
아니면 협력회사, 아니면 사회까지도 다 그렇죠. 같이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다시 화두에 올랐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뭐 되게 유명한 경영자죠. 잭 웰치, 이 지의 CEO인데 이분이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어그레시브하고 드라이브를 많이 걸면서 이 기업 가치를 많이 띄웠지만 사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중성자탄 잭이라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이제 조사를 네. 하다가 처음 네. 봤었는데 회사만 인수하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잘랐다고 이제 그렇죠.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어발 확장의 대명사기도 했죠.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실은 또 이게 점점 더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기업에 요구하는 것들이 단순한 어떤 경영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리츠라는 게 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제 그 부동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이 있죠. 뭐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회에 어떤 뭐 경제적으로 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츠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긴 해요,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 조금 더 골치 아플 수 있는 거죠. 네. 기업의 어떤 뭐 생산 공장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접하거나 이럴 일이 사실 잘 없긴 한데 그렇죠. 리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저희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제가 맞아요. 지금 이 찍고 있는 이 공간에서도 10분만 걸어가면 이제 이런 자산들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뭐 고객이나 뭐 임차인 임대인 관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생각할 게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도 보면 이제 가끔 이제 대형 이제 오피스 빌딩 앞에서 보면 이 시위를 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입주한 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건물주가 이제 뭔가 이슈가 있을 때 또 시위를 하기도 하거든요. 결국 이제 기업들이 리츠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그 시위가 잦게 되면 사실은 또 임차인들이 그 빌딩을 안 쓰게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리츠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되게 상당히 이제 복합적이고 어찌 보면 저희가 작년에 이제 주주 가치 재고에 대해서도 이제 리츠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고민이 덜 마무리된 상태에서 또 하나의 과제를 던져주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말로 이제 리츠라는 게 단순히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료를 가지고 받아서 그걸 배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회의 어떤 되게 복잡한 사회 현상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ESG로 대표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어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게 ESG의 상당 부분 좀 녹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저희 한국의 리츠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글로벌 리츠 지수에도 많이 편입이 되고 글로벌 리츠 지수에 편입된다는 건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느 정도 적용을 하겠다는 네네. 일종의 약속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조금 더 이제 주주보다도 한 발짝 더 나간 사실 이게 근데 아직은 개념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 모호하죠. 네. 어디까지가 우리가 챙겨야 할 이해관계자고 그렇죠. 그 이해관계자들 간에 당연히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조금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ESG도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은 아무도 ESG가 정확히 뭔지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범위가 되게 광범위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아마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길 때 이벤트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서 리츠들도 그게 맞춰 진화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뭐 이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핸들링 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히 이제 그냥 리츠 당장의 수익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그 리츠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투자자들이 이제 좋아할 만한 그런 리츠가 되기 위한 선택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당분간은 이제 뭐 범위를 정해놓고 우리 여기까지 하겠다 이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걸 요구하기에는 지금 국내 리츠 시장에 그걸 요구하기는 좀 힘들죠. 사실 그쵸. 아직 네. 시간이 많이 된 것도 아니고 네. 아직은 굉장히 초기 시장이고 네네. 지금은 시장이 더 커지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경중을 논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생각을 했을 때는 언제 이제 이런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집행했냐라고 하면은 다른 섹터 아니면 다른 경쟁자 대비해서 좀 눈에 띄는 언더 퍼포먼스가 나타났을 때가 보통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투자자들이 투자를 집행을 해서 우리 지분 몇 퍼센트 샀으니까 주주 제한을 하겠다 그쵸.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과장님의 이 글을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글의 의의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이 리츠라는 게 이제 2018년도 이제 나왔잖아요, 한국은. 그쵸. 근데 이제 아직 리츠 AMC들이 이 투자자도 상당히 낯설어해요. 뭐 기존에 이제 리츠, 3호 리츠
중심의 어떤 그런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극소수의 기관 투자자 두세 곳, 뭐 많게는 네다섯 곳 이제 그런 투자자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실은 어떤 주주와 어떤 운용사 간의 서로 이해관계라든지 어떤 생각을 조율하는 게 심플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개인으로 되게 넓어지면서 정말로 이제 가늠할 수 없는 투자가 늘어난 거고, 또 이 리츠라는 게 단순히 투자자를 넘어서 사실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어떤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츠를 운용하시는 분이 앞으로 이제 이 운용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염두에 둬야 될 거다.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어.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이제 뭐 다양한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단 사회의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자 속에서 리츠라는 산업이 잘 성장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가보다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조금 그쵸? 더 가까운 그리고요. 네네. 네, 사실 이제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갖춰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이게 또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적응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제 리츠 AMC도 그렇고 아직은 어떤 투자자가 뭘 원하는지, 아니면 리츠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리츠 입장에서도 이제 IR 행사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도 어떤 서드 파티를 통해서 계속 이제 IR을 하고 계시지만 직접적인 IR 행사도 그렇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주 간의 소통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조금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최근 흐름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운용사형 리츠 그리고 이제 스폰서형 리츠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특징이 좀 있잖아요. 운용사형 리츠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펀드를 운용했던 분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간접 상품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데 스페셜티가 있는 거죠.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스폰서형 리츠는 대부분 이제 큰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사회 전반적인 현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이 보게 되고 넓게, 그러다 보니까 물론 부동산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이 리츠 시장의 어떤 운용하는 플레이어들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또 그들 간의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리츠 업계가 좀 더 볼 수 있는 범위와 시각이 넓어진다. 그런 차원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꼭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많이 비교하는데, 장단점보다는 그런 모든 점들이 좀 뭔가 아우러져서 리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리츠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커질 수 있으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으니까 사실 그런 걸 자꾸 바라게 되는 거죠. 네. 또 사실 숙제를 남겨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엘리엇이라는 이름 자체는 사실은 어찌 보면 좀 뭔가 두려움이 있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엘리엇이 하는 일들이 한편으로 보면 또 한국에서는 되게 뭔가 악덕 기업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또 분명히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긍정적인 영향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부정적인 면은 부정적인 면을 보고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리츠 운용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뭐 글로벌리 봤을 때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걸 요구를 하더라. 그쵸. 그러면은 네. 우리도 저런 걸 한번 생각을 네. 해보면 좋겠다. 네. 정도의 약간 타산지석 정도로만 봐도 충분히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앞서 말한 이제 강성부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또 조만간 뭐 한국에도 그런 어떤 회사, 이 펀드 매니저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조만간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네. 네. 오늘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가 이제 리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